중국 박사의 등장으로 영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영국인들은 그동안 속아왔던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그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기후학 포럼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수백 명의 기상학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곳에 한 중국인 박사가 겨울 한파에 도시 난방 시스템도 없는 한국은 동사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숨을 고르던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대학생이 손을 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중국 박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자 박사는 들고 있던 마이크의 전원을 끄더니 이내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포럼 회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기후공학을 전공 중인 메리라고 합니다. 이제 막 2학년 과정을 진행 중인 저는 기후공학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 과목 수업을 들으며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최근 저는 주위 친구들 사이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하는 선진국,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 큰 관심이 생겨왔고 결국 저는 대학교의 겨울방학을 기다리며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던 저에게 한국의 진짜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기후공학과 환경오염을 연관지어 진행하는 포럼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는 실제 발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후공학 의견을 듣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포럼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강의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 박사가 강단에 올라온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강단 위에는 중국 국가 마크를 붙인 중국 박사가 올라와 있었고 그 박사는 대뜸 다가오는 겨울의 한파를 막지 못하는 한국의 미래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후진국, 국가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처참한 국가라며 이상한 소리를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중국 박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 한국은 한파를 막을 수 있는 가정난방 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이 없어 한파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고 이것이 바로 후진국이 기후공학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대놓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단순히 설명해서 한국은 곧 다가올 겨울의 한파를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겨울마다 수많은 동사 피해자들이 나타났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단위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이르렀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후공학의 기술에 전념하고 국가를 선진국 단위로 초고속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단위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이 없다면 한국처럼 한파조차 막지 못해 국민이 패닉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고 이것이 곧 국가의 소멸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제가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꼭 한국은 선진국이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뗄 수 있는 기술마저 없는 한국이 무슨 선진국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것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도시가스 기술력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것을 태운 열기로 가정용 간이난방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겨울마다 이러한 쓰레기를 태운 소각 물질에 엄청난 유독가스 피해를 입고 있죠. 하지만 국가 자체가 기술이 없고 가난한 그들은 쓰레기를 태우면서까지 따뜻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아무런 기술력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요. 아마도 이런 후진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처럼 위대한 부유 국가, 중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학과 관련된 포럼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기후학 연구에 집중하고 이것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선진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까지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처럼 날씨도 좋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한국에도 난방시설이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0.1%만 누릴 수 있는 매우 귀한 쓰레기 소각 난방 시설입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의 노숙자들조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도시가스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다 도시공학 기술이 좋고 기후공학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한국은 겨울에 여행을 가면 난방 시스템조차 없어서 관광 자체가 불편한데 중국은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도시가스와 에어컨을 펑펑 이용할 수 있으니 지상낙원과 다름이 없죠. 즉,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포럼 회장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한파를 막지 못하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중국 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럼 회장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옥스포드 대학교의 기후학 포럼에는 극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심국과 중국의 현실을 꼬집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중심 주제가 잡혀있던 포럼회의자 토론장이었기에 중국 출신 박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첫 번째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 박사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라도 가진 듯 계속해서 기후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다. 모두 그걸 알아야 한다며 포럼의 주제와 전혀 없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 난방시설도 없는 국가라는 그 박사의 주장은 코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상했던 것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한 중국인 학생 무리가 포럼의 한쪽에서 자리를 잡고 엄청난 소리로 박수를 치며 한국은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중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아우성을 쳤고 이 모습은 매우 기괴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 외국인 학생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 중국 박사를 향해 단 한 문장의 일침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사님은 혹시 오늘날 모든 난방 시설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전혀 모르시나요? 박사는 당돌한 외국인 학생의 질문에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온도를 모르는 것인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학생의 발언에 중국 박사는 급히 포럼 회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는 포럼에서 한국이 난방 기술이 없다는 헛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온도 조절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박사님, 한국은 이미 그들이 고도의 경제 발달을 이루기 전의 시대에서도 아궁이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난방 기술인 온도를 개발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모든 나라의 표준 난방 기술이 되고 있는 보일러라는 현대적 기술로 탈바꿈되었죠. 심지어 바닥난방 기술이 없는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최근 한국의 난방 기술인 온도를 경험하자 영국에 직접 바닥난방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영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난방 방식을 부러워하고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선진기술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곧 다가오는 겨울에 한국은 동사로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오히려 한국이 아닌 중국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해 24년 중국에서의 동사 피해자는 275만 명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사망자도 꽤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바닥을 난방하는 온돌 기술이 없는 대표적인 주거, 기술 후진국 나라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중화되어 있는 온돌 난방 방식을 사용하면 부유한 계층으로까지 취급받지 않나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보다 한국이 부유하고 선진국이라는 증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 대부분이 지금 에어컨을 이용해 난방을 시도하는 1차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서 조금이나마 개발된 것이 중앙난방 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모두 전기로 사용하는 매우 불편한 난방 방식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매해 겨울이 되면 동사 피해자와 동사자들이 급증하고 저는 이것이 중국의 후진국 실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완전히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반대로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최근 몇몇 중국 학자들과 박사들은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이 중국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의 온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혀 유래와 그 사용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인 한국 고유의 생활기술인데 이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이 부러워 열등감이 극에 달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오늘의 포럼에는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를 더 고속화시키고 있는 환경파괴의 주범 중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 아닌가요? 아마도 박사님께서는 이번 포럼 회장에서 중국이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을 타깃 삼아 일부러 이런 거짓 발표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선동작전은 더는 외국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날씨가 적응하기 어렵게 거친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마저 온돌 난방 방식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온도 조절 기술 보유국 나라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난방으로 겨울에 생활을 하지만 거의 2주 단위로 중국에서는 겨울에 전기 사용량을 막지 못해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 24년에만 해도 한파 정전 사태를 막지 못해 수만 명의 중국인 피해자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기 있는 학생들과 박사님들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한국의 겨울 난방 방식인 온돌은 전 세계 공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온돌을 사용하는 부유한 한국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 박사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어려 보이는 얼굴에 외국인 대학생은 마치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라도 했던 것인지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설명하며 중국 박사에게 팩트로 일침을 가했고 방금 직전까지 중국 박사의 말에 호응하던 중국 학생들마저 그저 입을 다무는 모습만이 보였는데요. 중국 박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의 반박이었던 것인지 급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포럼 회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포럼 회장에 있던 몇몇 박사들은 중국인 박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박사의 뒤통수를 향해 일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 박사의 퇴장으로 상황이 종료되려던 순간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바로 포럼 회장에서 중국 박사의 말에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던 한 중국 학생이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은 중국이 개발해서 전수해 준 것이니 그럼 당연히 중국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중국 학생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국가, 중국이 속국 한국인들의 동사 피해를 막기 위해 몰래 온돌을 개발해서 전수해 준 것인데 한국인들은 왜 이런 온돌의 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중국에 감사함을 보이지 않냐며 알 수 없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에 씌인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한국을 가엾게 여긴 우리 중국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온돌을 개발해 한국에 준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조금 전까지 중국 박사에게 일침을 가하던 외국인 학생에게 삿대질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도 포럼 회장에 있던 다른 외국인 박사들은 역시 중국인들은 저럴 줄 알았다며 마치 중국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는 위대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아까 다른 학생께서 저희 중국 박사님의 말이 모두 틀리고 한국은 겨울 난방 방식인 온돌이 있으니 한파 피해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온돌을 개발한 나라가 원래 중국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나요?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중국이 무료로 주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실제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겨울이 되면 중국으로 힐링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선진 부유 국가가 오직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중국에서 동사 피해자가 없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지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국에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굳이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온돌을 써야 되나요? 오히려 전기를 펑펑 사용해서 국가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희 중국의 부유한 이미지 메이킹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돌은 바닥만 따뜻해서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실제 한국의 온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온돌의 화상 피해입니다. 온돌은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바닥에 오래 누워 있으면 등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저희 중국인들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상 피해를 발생시키죠. 즉 온돌 자체가 중국이 개발해서 한국에 주기는 했지만 그만큼 위험한 후진국 전용 난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터를 사용해 난방하면 목만 조금 건조해질 뿐 화상을 입을 염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중국이 한국에게 그냥 온돌 기술을 무료로 주고 중국은 온돌 난방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러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온돌이 세계 최고의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라며 기괴한 홍보를 하고 있죠. 중국도 각 가정에 온돌 보일러 시스템을 보급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이미 노숙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중국인들의 동의만 있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상용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전혀 모르고 한국이 온도를 개발했다는 그 사실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중국을 깎아내리다니 당신들 전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중국 학생단과 중국 박사님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를 돌아다니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홍보하고 있는 온돌도 상위 1%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겨울이 되면 그저 추위에 덜덜 떨며 동사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월급 10만 원 한국인들이 어떻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당신들의 한국에 대한 발언들은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살기에 불편한 나라가 확정이라니까요. 중국 박사를 따라온 듯한 그 수십 명의 중국 학생 무리는 맨 처음 중국 선조가 온도를 개발해 한국에 무료로 기술 봉사를 해준 것이라며 기괴한 주장을 내세웠고 저는 이러한 중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의 길을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꺾어 놓으려는 것 같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현상과 한국의 온도를 연관지어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기괴한 목표를 준비한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럼의 전체 회의를 총괄 책임지시던 박사님께서 그 중국인 학생 무리에게 다가가더니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기는 하냐면서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질문을 건네셨는데요. 한국을 경험하거나 조금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이라는 대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인지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중국인 학생들은 실제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하고 위험성이 없는지도 모른 채 그저 즉석에서 온돌에 대한 위험성을 거짓으로 주장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었죠. 당황한 중국인 학생들의 표정을 확인하신 포럼의 책임 박사님께서는 일중국인들은 국가 포럼의 자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중국 박사와 중국인 학생을 한 번에 참교육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박사와 학생들이 참석하는 자리에는 꼭 이런 사태가 생기는군요. 많은 포럼회를 주관하고 진행해 온 책임 박사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후공학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우리는 왜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의 고유 개발 난방 방식인 온돌뿐만 아니라 한복, 심지어는 한국의 태극기까지 전부 원래 그들이 만들어서 준 것이라며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들의 작전은 오늘도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바로 중국의 환경오염 피해 가속화였는데 이들은 교묘히 한국으로 타깃을 돌림으로써 포럼의 주제였던 중국이 타깃이 되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로써 이러한 선동도 끝인 것 같네요. 앞으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주간 포럼회에서 중국 출신인 사람들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중국과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몇 번의 인터넷 검색과 여행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로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과 중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을 비교하면 약 두세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돈으로 국가 경제 단위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질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는 너무나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수치들도 살펴볼까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도 한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구축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중심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하기 위해 한국의 교통공사, 정부 부처나 도시 견학을 약 2개월 동안 진행했다는 일화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던 중국의 실체는 어떨까요? 중국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수많은 인구수가 있지만 그들의 약 80%는 돈이 없어서 교통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처럼 중국이 너무 가난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의 대중교통이나 도시공학은 개발의 속도가 처참할 지경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각 중국인 가정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중국인들은 전기로 겨울 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의 약 93% 가정들은 전기용 난방기구마저 없는 실상이에요. 가격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끊어버리니 중국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보일러 버튼 한 번으로 엄청난 고효율의 가스와 난방 시스템을 소비해 겨울을 매우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온돌이 화상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온돌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헛소리일 뿐이죠. 온돌의 최대 온도를 설정해두면 한국의 효율적인 난방 기계가 자동으로 데워진 물을 순환시켜 집을 따뜻하게 여러 번 난방하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아무리 온돌을 많이 사용해도 가스비가 적게 나오는 그들만의 선진국 기술 발전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겨울의 동사 피해자도 단위 면적 인구수 대비로 비교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약 1000배 더 높은 수치이고, 날씨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가 후진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니 중국은 후진국이 확실하죠.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중국 학생들이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아마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화가 나기는 하겠지만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며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진국 힘을 가진 한국이니까 말이죠. 총괄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중국 학생과 박사들은 사라져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이렇게나 열등감을 유발할 정도로 부러운 선진국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제 동생과 함께 약 2주 뒤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포럼의 박사님께서 극찬하시던 한국의 대표 대중교통 지하철이었습니다. 새롭게도 한국의 지하철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영국에서는 표를 사고 들어가려면 마치 철창 같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해야 돼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매우 높은 확률로 옷과 가방이 개찰고 철창 부위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은 무인 스크린으로 너무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이용 지하철 개찰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지하철 개찰구 한쪽에는 성인용 크기의 반 정도 되어 보이는 너무나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개찰구가 어린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어린아이가 개찰구를 너무나 편하게 통과하는 모습은 보면서도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한국의 모습에 저는 진짜 한국의 선진국 위대함을 느껴버리고 말았거든요. 중국은 그저 매연버스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지하철 개찰구마저 존재하지 않아 역겨운 무임승차가 난무하는 그 시간에 한국은 최선진국답게 너무나 편안하고 편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시민의식을 갖춰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진지한 고민 끝에 한국으로 장기 유학을 가기로 했고, 앞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중국인이 있다면 절대 그냥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이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이상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진실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중국인들에게 날릴 센스 있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관점, 자신의 가정을 넘어서 보는 새로운 감사함,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글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저를 세상 반대편으로 보내게 됐죠. 제 이름은 엘린이고 저는 CNN의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여러 곳을 다니며 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또 다른 하루의 사실 확인과 전화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편집장 제니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고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엘린, 그녀가 사진 한 장을 책상 위로 밀며 말했어요. 이걸 좀 봐줘. 저는 사진을 집어들고 눈썹이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사진에는 란제리를 입은 여성들이 가게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불편해 보였고 거의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한국에서 제니가 대답했어요. 이게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착취라고 부르며 분노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곳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제 동료 메델이 말해준 것 외에는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전부 좋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메델은 중국에서 몇 년간 취재를 했었어요. 그는 항상 동아시아 전체가 도둑과 거짓말쟁이, 그리고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도둑맞고 사기를 당하고 혼잡한 거리에서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지금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이요. 하지만 제니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게 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집어들고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큰 이야기였고 진실을 밝힐 기회였어요. 하지만 메델이 맞다면 어떡하죠? 제가 끔찍한 상황에 빠지는 건 아닐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한국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었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메델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걱정을 떨쳐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짐을 꼼꼼히 챙겼고 모든 것을 3번씩 확인했어요. 카메라 체크, 노트북 체크, 추가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더블 체크. 비행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뒤척였어요.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누가 내 카메라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누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일어나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는 동안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고 이륙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11시간이 넘었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사진과 메델의 경고로 돌아갔어요. 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 마침내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진 상태였죠. 하지만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놀랐어요.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메델이 묘사한 혼란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무 문제 없이 세관을 통과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어요. 제 가방은 금방 나왔고 저는 여전히 약간 불안한 상태로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그를 보았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엘린 씨, 그는 완벽한 영화로 물었어요. 호텔에서 나온 준기입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준기는 공손하고 도움이 되려는 태도를 보였고 메델이 견고한 무례하고 강압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저를 깨끗하고 편안한 차로 안내했고 호텔로 향했어요. 도시를 지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건물이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거리들은 붐비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 처음 오신 건가요? 준기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며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풍경을 눈에 담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준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곳은 제가 두려워하던 악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는 가방을 챙겨 준기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가며 흥분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번 임무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임을 그때는 몰랐죠. 서울에서의 첫날,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도 메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춰오고 있을 때 나는 오늘이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죠. 호텔을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거리에는 이미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인도는 얼마나 깨끗한지 메델이 말했던 혼란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내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신비한 란제리 가게였어요. 이 조사를 시작하게 만든 사진을 봤죠. 속옷만 입고 일하는 여성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대비했어요. 그 가게는 세련된 현대식 건물 안에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남성들이 나이가 다양했지만 빠르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서요. 내 기자 본능이 발동했어요. 도둑질이라도 하는 걸까요?
한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1시간쯤 관찰한 후 난 혼란스러웠어요. 그 남자들은 도둑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중년의 사업가도 있었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갔다가 가방을 들고 나와서 서둘러 떠났어요. 한 명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가게를 나설 때 내가 접근했죠. 실례합니다. 내가 말했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방금 뭘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남자는 눈이 커지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돌아보니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저는 나연이에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근처 스타트업에서 일해요. 당신이 가게를 지켜보는 걸 봤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나연의 영화는 완벽했고 그녀의 개방적인 태도에 나는 놀랐어요. 저는 엘린이에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나연은 웃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가게는 무인 점포예요. 계산대도 직원도 없고 그냥 상품과 셀프 계산 시스템만 있어요. 내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인 그런데 도둑질은요. 한국인들은 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영훈이 설명했어요. 도둑질은 매우 드물어요. 게다가 카메라도 있죠. 나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최악을 예상하느라 명백한 것을 놓쳤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들만 들락날락하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가게는 특수 제품을 팔아요. 생리 팬티예요. 생리 불순과 누수를 막아주는 팬티죠. 많은 남자들이 아내나 여자친구, 딸을 위해 사가요. 나는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배려하는 건가요? 맞아요.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여성들을 돕고 싶어 해요.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사진은요. 속옷만 입고 일하는 여성들의 사진. 나연은 찡그렸어요. 그 사진은 여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팬티를 만든 여자를 만나 보실래요? 그녀의 이름은 하나인데 당신이 흥미로워할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어요. 나연은 빠르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곧 하나를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울면서 나연은 서울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점점 편안해졌고 처음에 두려움은 재미졌어요. 하나의 사무실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현대식 건물에 있었어요. 들어서자 나는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지 놀랐어요.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은 없었고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자신감 있는 여성이었고 스마트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영훈이 당신이 우리 제품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하나는 그녀 회사의 미션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생리 불편으로 고생하던 끝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생리 팬티는 그녀의 해결책이었죠. 편안하고 막아주고 친환경적인 제품. 그런데 왜 무인 점포죠? 내가 물었어요. 하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많은 여성이 이 제품을 직접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많은 남자들도 여자친구나 아내를 위해 사려고 하지만 어색해하죠. 무인 점포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시각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착취나 부도덕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혁신, 배려 그리고 금기를 깨는 이야기였죠. 그 사진은요.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속옷만 입고 일하는 여성들의 사진. 하나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진은 우리와도 합법적인 한국 회사와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그 출처를 추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나는 하나의 사무실을 나서며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찬 머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느꼈어요. 이건 내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나연과 함께 호텔로 돌아가면서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울을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내가 나연에게 물었어요.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나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기꺼이요. 그녀가 말했어요. 볼 것도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 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경계를 넘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사진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해했던 한 나라와 문화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다음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난제리 가게에서의 눈을 뜨게 한 경험 이후 저는 서울과 그곳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 새로운 현지 친구인 나연이 저에게 도시를 보여주겠다고 했고 저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몹시 기대되었어요.
우리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때 일찍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돈과는 달랐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영훈이 발표하듯 말했어요. 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예요. 우리는 유리벽과 세련된 가구로 꾸며진 현대적인 건물에 들어갔어요.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 그룹은 노인들이 가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개발 중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와,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이야. 나연이 웃었어요. 뭘 예상했는데요. 사람들이 오두막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군침을 돌게 했죠. 상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팔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영훈이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액체를 담아 건네주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호두차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한국의 옛 치료제예요. 시장을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주목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음식 노점도 아주 청결해 보였죠. 정말 모든 게 깨끗해서 놀라워 저는 감탄했어요. 다음 목적지는 도시 중심에 있는 고대 궁전이었어요. 곡선형 지붕을 가진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여기는 경복궁이에요. 나연이 설명했어요. 1395년에 지어졌어요. 궁전 구역을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경이로웠어요. 가족들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역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놀라워 제가 말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나연과 저는 사진의 출처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몇몇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정적인 단서는 나연이 사진 배경의 글씨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찾아왔어요. 그것은 중국어였어요. 이 사진이 한국에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우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 사진은 한국 회사가 아닌 중국 회사에서 온 것이었어요. 저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이 책임이 없다는 안도감, 잘못된 정보에 대한 분노, 진실을 밝혀낸 흥분해냈어. 제가 외치며 나연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엘린, 이 경험이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길 바라던 저는 처음에 편견에 대해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를 쓸 준비를 하면서 이번 여행이 단지 사진의 진실을 알아낸 것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편견의 위험성과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죠.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도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뒤떨어진 혼돈의 장소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일과 공동체의 자부심을 느끼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한국과 그곳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간접적인 이야기나 경고는 개인적인 경험을 대신할 수 없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행은 저를 변화시켰고 눈을 뜨게 해주었으며 저널리즘과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하루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과 그 신비로운 사진에 대해 모아둔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커피를 훌쩍이며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제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를 도와주던 친절한 직원 준기가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엘린 씨. 준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발견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기, 그리고 엘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혼란과 혼돈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 있고 효율적이에요. 준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그렇게 놀라요.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효율성을 잘 조화시키는 걸 자랑스러워한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제가 이전에 인터뷰했던 사람들과 만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준기는 제가 놓쳤던 점들을 번역하고 명확히 해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 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메델이 주었던 고정관념과 경고는 이제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혼란스러운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오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준기는 저를 좁은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무실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뜨거운 국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설렁탕이에요. 준기는 하얀 국물이 담긴 그릇을 제 앞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숯뼈국인데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아요. 진한 맛의 국물을 음미하며 한국 문화를 음식으로 배워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각 식사는 새로운 모험이었고 이 흥미로운 나라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혁신적인 위생 팬티를 만든 사업가 하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일과 그 중요성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인터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사무실은 그녀의 제품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며 열정이 넘치는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엘린 씨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잘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인하고 지적인 여성에게 존경심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 사실 당신의 기업가로서의 여정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성 중심 산업에서 여자로서 겪었던 어려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보냈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제품이 전국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느꼈던 기쁨에 대해 말이죠.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장벽을 허물고 규범에 도전하며 진보를 추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준기와 저는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변하고 있었고 낮의 활기는 밤의 흥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준기 알다시피 저는 감정에 벅차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스캔들 같은 이야기를 찾아낼 줄 알았어요. 대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준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엘린, 저는 주변 도시를 가리켰습니다. 진실이요. 한국 그 사람들, 그 문화에 대한 진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서양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준기는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걸 알게 되어서 기뻐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침대 위에 모든 메모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인터뷰, 원고, 팜플릿 각각이 제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진짜 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죠. 저는 미니바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 첫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자 저는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할 때 내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빨리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몇 주는 꿈만 같았어요. 최악을 예상하고 서울에 갔지만 돌아올 땐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을 바꿀 이야기를 가지고 왔죠. 공항을 걸으며 밝은 서울의 불빛, 길거리 음식 냄새, 영훈이와 준기 같은 사람들의 친절함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다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내 손에는 노트 사진 그리고 그 논란의 사진에 대한 진실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빅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편집장 제니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니, 그 이야기 다 가져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라고 외쳤죠. 제니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진정해요. 엘린, 처음부터 얘기해봐요. 다음 1시간 동안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무인 상점, 위생 팬티, 그리고 그 사진이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제니는 내 설명에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뜻밖이네요. 제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훌륭한 이야기예요. 엘린, 방송 준비를 합시다. 다음 며칠은 정신없었어요.
팀과 함께 보고서를 준비했죠. 최고의 사진을 선택하고 인터뷰를 편집하고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서울의 영상을 보거나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집도 아닌 곳에 대한 향수가 밀려왔어요. 드디어 방송 날이 왔어요. 스튜디오에서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빨간불이 켜지기를 기다렸죠. 불이 켜지자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몇 주 전 한 사진이 영국 전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가게에서 일하는 사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국에 갔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의 거리들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무인 상점들 위생 팬티의 개념을 설명하고 사진의 진실을 밝혔죠. 하나와 그녀의 미션, 한국 곳곳에서 본혁신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진은 한국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결론지었죠. 그것은 의심스러운 중국 회사에서 온 것이었죠.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이며 기술과 평등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국민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스캔들이 아니라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 연락해왔어요. 모두 이야기의 놀라움, 한국에 대한 호기심, 진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응은 다음날 도착한 하나의 이메일이었어요. 엘린 씨, 보도를 봤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와 제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도움을 받았어요. 꼭 다시 방문해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저는 스캔들을 쫓기 위해 한국에 갔지만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냈죠. 어느 날 사무실 주방에서 카를린을 만났어요. 그는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 엘린. 그가 말했어요. 내 보고서를 봤어. 내가 동아시아에 대해 좀 심했나 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가기 전엔 같은 생각을 했어. 직접 보면 시각이 정말 달라질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빔밥에 대해 더 말해줄래? 나는 그 맛있는 요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여행은 한국에 대한 나의 시각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바꿨다는 것을. 나는 내 가정을 의심하고 고정관념을 넘어서며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논란의 사진은 잊혀졌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나는 회의적인 기자로 갔지만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돌아왔죠. 어느 날 편집자가 다시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엘린, 새로운 임무가 있어. 일본에서 조사할 이야기가 있는데 관심 있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이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소문과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 떠나죠? 그날 밤 일본으로 떠날 짐을 싸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제 제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제 자신의 믿음을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과 마음을 열어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한 프랑스인 학생은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 그러면 후진국의 50년은 뒤처진 나라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 도중 그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교수가 이 학생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이 학생은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비아입니다.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다니는 프랑스인 학생입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영국에 온 지는 거의 3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작은 기숙사 방에서 눈을 뜨고 벽에 걸린 프랑스 국기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요. 저는 프랑스인이고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옥스포드에서 경영학과 디지털 기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힘든 프로그램이지만 저는 이 공부가 정말 좋아요. 제 꿈은 졸업 후 프랑스로 돌아가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큰 기술 회사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제 회사를 차릴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입니다. 일어나서 이를 닫고 일장기가 그려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코디를 입습니다. 백팩을 메고 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면서 살짝 우쭐해집니다. 여기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옥스포드에 다니는 프랑스인 학생인 제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여전히 최고라는 걸 말이죠. 식당에서 제 룸메이트 마이크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부르는 걸 봅니다. 식판을 챙겨서 그가 있는 테이블로 가줘야. 에비아 교수님, 경제학 수업 준비됐어. 마이크가 토스트를 먹으면서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경제학은 나한테 쉬운 과목이야.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거 알잖아. 마이크는 눈을 굴리지만 이제는 제 자랑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알아, 매일매일 듣고 있어. 아침을 먹으면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국 학생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한국어로 웃고 떠들고 있어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납니다. 물론 옥스포드에는 한국 학생들이 많지만 모두가 프랑스가 한국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더 긴 역사, 더 좋은 기술, 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교수님의 수업으로 갑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쯤 차 있네요. 저는 늘 앉던 앞줄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에 앉으면 제가 진지한 학생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게다가 교수님의 영국식 발음을 가까이에서 듣기에도 좋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최신형 프랑스산 노트북을 꺼냅니다. 손대고 강력한 이 노트북을 만지면서 다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랑스 기술의 최고봉입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교수님은 키가 크고 흰 머리에 안경을 쓴 분으로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니십니다. 오늘은 밝은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교수님은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놓으며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혁명과 그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들으려고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교수님이 프랑스가 기술과 혁신에서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디지털 카메라 떼제베를 발명한 나라는 우리 프랑스잖아요.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교수님은 빠른 기술 발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프랑스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른 나라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바로 한국이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데 있어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급 모바일 결제 시스템부터 스마트시티까지 한국은 세계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조금 화가 나서 찡그립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죠? 분명 프랑스가 여전히 한국보다 기술에서 앞서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항상 그들보다 나았잖아요. 그렇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교수님은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시는데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이 많은 기술과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프랑스를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저는 일어나서 교수님께 반박하고 싶지만 자리에 앉은 채로 주먹을 책상 아래로 움켜쥡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모바일 결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상품까지 모두 빠른 탭이나 스캔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찡그렸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도 모바일 결제가 있지만 교수님이 설명하신 대로라면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피터 교수님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 기술과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앱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심지어 자전거 대여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투심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시스템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예시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AI로 제어되는 신호등을 가진 스마트 시티, 방문한 의사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의료 기록을 가진 의료 시스템, 물리적 은행을 거의 방문할 필요가 없는 고급 온라인 뱅킹. 새로운 예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프랑스의 기술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항상 낮게 평가했던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피터 교수님이 정보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가 필요하세요?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세요? 30분 안에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많은 서류 작업과 줄을 서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죠. 강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설명을 찾느라 바빴습니다. 피터 교수님이 과장하고 계신 걸까요? 프랑스에 대한 옛 정보를 갖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사실들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통합에서 프랑스를 추월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동급생들은 배운 것에 대해 흥분하며 이야기하면서 교실을 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피터 교수님의 강의 후 그날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프랑스는 항상 기술의 최전선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워크맨 고속철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기술을 발명했어요. 한국은 항상 따라오기에 급급했던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태로 일어났어요. 피터 교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프랑스의 기술 혁신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교수님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혼란스러워졌어요. 찾은 모든 기사는 교수님이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5G 도입의 통합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기차표를 사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영상을 봤어요. 이게 말이 돼라고 혼잣말을 하며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졌어요. 아침을 거르고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책이나 학술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옥스포드 캠퍼스를 걸으며 많은 학생들이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는 걸 보고는 마치 조롱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몇 시간 동안 경제보고서와 기술 저널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제가 원하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한국의 디지털 혁명에 대한 정보만 계속 나왔어요. 한 보고서에서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구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토끼굴에 빠져드는 것 같았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책과 논문이 펼쳐진 채로 앉아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피터 교수님이 맞다면 어떡하지? 프랑스가 정말 뒤처졌다면? 그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어요. 제가 믿어왔던 잘하면서 배워왔던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프랑스는 기술의 리더여야만 했어요. 우리가 혁신가고 트렌드 세터여야만 했어요. 다시 교수님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설명을 듣거나 그분이 틀렸다는 걸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짐을 챙기고 교수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피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심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채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교수님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며 말했어요. 어제 강의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와줘서 기뻐요. 에비아 그 정보가 놀라웠죠. 그건 과소평가였어요.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어요. 교수님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프랑스를 앞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교수님은 의자에 기대며 말씀하셨어요. 내 회의적인 마음 이해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 도전받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한국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저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오랜 기술 혁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었죠? 좋은 질문이에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때때로 한 나라의 과거 성공이 미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프랑스는 많은 것을 이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어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더 유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교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일찍 인식하고 빠르게 도입했어요. 기존 시스템이나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죠. 논쟁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저항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보고서들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한국이 강한 특정 분야만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알겠다는 듯 미소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요. 애비야 궁금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들의 디지털 생태계를 직접 경험해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회사들을 방문해서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 말이 됐어요.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교수님 사무실을 나서며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이라니 미친 생각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아마도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쩌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윤석이라는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윤석과 함께 서울에 도착하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방은 깨끗하고 최첨단이었죠. 걷는 동안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세관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종이 서류도 긴 줄도 없어서 너무 매끄럽고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워 제가 중얼거렸어요. 윤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애비야 우리는 도시로 가는 세련된 기차에 탔어요. 지하에서도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티를 보고 있어서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터널에서 신호가 끊기거든요. 여기서는 지상에 있는 것처럼 신호가 끊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거야? 제가 윤석에게 물었어요. 우리 인터넷 인프라가 최고야. 윤석이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평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빨라.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에 도착하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큰 디지털 스크리닝 건물들을 덮고 광고와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화려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실시간 버스 시간표와 공기질 정보도 보였어요. 저기 봐 윤석이 가리켰어요. 로봇 쓰레기통이 스스로 움직이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렀어요. 윤석이 작은 기기에 휴대폰을 대자 결제가 끝났어요. 현금이 없어. 제가 물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윤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모두 디지털로 처리해 더 빠르고 안전하거든. 다음으로 우리는 관공서를 방문했어요. 긴 줄과 종이 서류를 예상했는데 사람들은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면허 신청, 세금 납부 등 모든 것을 디지털로 처리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앱으로 할 수 있어. 윤석이 설명했어요. 시간을 절약하고 부패를 줄여줘. 프랑스 정부 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보낸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이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스마트 아파트로 향했어요. 다가가자 윤석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빌딩이 내 휴대폰을 인식한 거야. 윤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랐어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조명이 켜지고 냉장고에는 내용물과 요리법을 제한하는 화면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윤석이 온도를 조절하며 시범을 보였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반응이 빠르더군요. 미래에 사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우리는 첨단 공장을 방문했어요. 로봇들이 놀라운 속도와 정밀도로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산업 로봇의 선두주자야. 윤석이 설명했어요.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프랑스의 고령화된 노동력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따라잡기 힘들어하고 있죠. 한국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애 연구소 방문이었어요. 과학자들이 복잡한 명령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로봇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애 시스템이 의료 스캔을 분석하고 인간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A는 뉴스 기사도 쓰고 예술도 창작할 수 있어요. 한 연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프랑스에도 A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격차가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가 떠날 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힌 느낌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프랑스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석과 저는 전통 한국식 바비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고기를 굽는 동안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을 드디어 말했어요. 윤석,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 제가 인정했어요. 너희는 기술 면에서 훨씬 앞서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거야. 윤석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 덕분이야. 윤석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게다가 우리 정부는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해. 저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변화를 저항하는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너희에게 배울 점이 많아. 제가 말했어요. 모든 나라에는 강점이 있어. 윤석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프랑스는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선두주자야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서는 우리가 경계를 넓히고 있어.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제가 본 것에 놀랐고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프랑스가 아시아에서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뒤처지고 있었죠. 하지만 주로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면 프랑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변화에 열려 있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모든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윤석에게 말했어요. 뜨게 해줬어. 윤석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앞으로를 위하여 윤석이 건배했어요. 저도 잔을 들어 올렸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네온 불빛이 주위에 반짝였어요. 분주한 거리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자율주행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미래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집에 돌아가서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프랑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뒤처질 수 없어요. 처음으로 피터 교수님이 제 신념에 도전한 것이 고마웠어요. 그 도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하자 저는 불과 일주일 전에 떠났던 제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우며 느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제 관점이 변했는지 돌아볼 시간이 생겼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협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럽지만 저는 프랑스가 기술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었죠.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단지 멋진 기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 전체가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제가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파리공항을 거닐면서 서울의 인천공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천은 매우 매끄럽고 효율적이었고 로봇들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제공되었어요. 파리공항이 갑자기 오래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전히 좋은 공항이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던 최첨단 느낌이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휴대전화를 거의 꺼낼 필요가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모든 것이 놀라운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해결됐거든요. 여기서는 여전히 지갑을 꺼내 기차표를 사야 했어요.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인상적이었지만 서울처럼 스마트 시티 기술을 더 많이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 연결된 공공서비스와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도시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삶이 편리해질지 상상해봤어요.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큰 포옹과 함께 여행에 대한 많은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본 모든 것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시작했어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뭘 사과해야 하는 거니? 애비야, 엄마가 물으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제가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특히 기술 면에서요. 하지만 이번 여행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울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이 말을 찌푸리셨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항상 기술의 선두주자였잖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이상 사실이 아니란 말이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빠, 프랑스도 여전히 많은 것에서 뛰어나요. 하지만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녁을 먹으면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병원과 재난구호에서 도움을 줄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시설을 설명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식료품 결제부터 정부 서비스 이용까지 모든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이야기했어요. 서울에서 젊은 사람들이 매일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했어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에너지와 의지가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보였어요. 프랑스가 어떤 면에서 뒤처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제 말을 경청했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니 애비야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선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건 맞는 말이네.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 변화를 더 잘 받아들여야 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학교와 직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장려해야 해요. 그리고 스타트업과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더 쉽게 만들어야 해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새로운 목적 의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피터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여행을 권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교수님은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에비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이 경험을 정말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배운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생각이에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교수님, 프랑스가 한국에 성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기술 산업 간의 다리를 놓는 일에 힘쓸 수 있거나 제가 본혁신을 프랑스에 가져오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피터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큰 목표구나 에비아, 하지만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여행 전에 고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시도할 준비가 되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성공에서 프랑스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 그냥 블로그 글일 뿐이지만 시작이었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두 나라가 더 가까워져 함께 놀라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가는 일을 돕게 될지도요. 확실한 건 한국으로 떠났던 일주일 전에 에비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